정부가 집합금지 조치 완화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오는 16일에 발표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역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 진단검사가 저조하고 센터 측의 명단 제출이 늦어지는 등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수도권 곳곳에 눈이 내려 퇴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비상대응 단계를 2단계로 올려 제설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을 늘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 일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공식 발의하고 현지 시간 수요일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던 증시가 22포인트 남짓 떨어지며 이틀 연속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예정대로 3월 15일 종료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날이 좀 풀리나 싶더니 또다시 서울 등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단한 퇴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도 조금 주춤하지만 여전히 마음 놓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계가 막막하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방역 대책은 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그 하루 전인 토요일에 이 수준을 유지할지 혹은 낮출지 결정됩니다. 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집합 금지 조치는 조금씩 풀고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더 지켜본 뒤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강도 높은 연말연시 특별대책까지 더해지자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생계가 더욱더 이제 1년이 지나서 너무 생계가 수입 자체가 0이 된 상태예요. 현행 방역 조치는 이번 주 일요일이면 끝나는데 정부가 종료 하루 전인 토요일 새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집합금지 조치부터 조금씩 해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관계없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곤란 등 생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해제할 수는 없어 우선순위를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집합이 금지된 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동시간대 정원 9명으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학원도 제한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시설을 중심으로 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과 더불어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카페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방역수칙 준수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감염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내려갈지 여부는 확진자 수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400에서 500명대를 유지해야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진자 증감 상황을 보고 집단 감염 발생 추이, 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렇게 시설별로 곧 조치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클럽 등 일부 업종은 거의 1년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집합금지뿐이었습니다. 무기한으로 그냥 문 닫으라고 하지를 말고 다른데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처럼 영업 시간적인 거를 변동을 줘서라도 장사할 수 있게끔. 방역 수칙 준수는 이제 당연한 거라며 영업을 하면서도 확진자 발생은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무대에서 이 춤을 출 때도 이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에서부터 이제 이 구분을 다 정놨습니다. 춤출 수 있는 공간하고 춤추지 못하는 공간하고 다 그 구분을 정놨기 때문에 실내 체육업계도 방역이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영업만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오히려 방역이 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9시로 시간을 제한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더 몰리거든요. 차라리 시간을 좀 길게 늘려서 최대한 길게 영업하게 해주시고 면적당 그 수용 인원을 책정해서 해주셔가지고 운영하게 해주시면은 그래도 저희도 더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외식업계도 이용시간 제한이 매출 하락의 결정타였다며 현실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9시까지라고 하면 7시 넘어서는 손님들이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녁 장사가 그래도 뭐 술과 음식과 더불어서 한 11시까지는. 일부 학원들은 학생들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학원은 특정 학생들이 매일처럼 오는 공간인 거고 그 특정 학생들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각 업종마다 요구는 다양했지만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영업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는 건 같은 마음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방역 조치 수준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어떤 해법들을 제시했는지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업종과 시설을 한데 묶어 제한하는 현행 방역 수칙은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형평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생계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역 효과가 지금 뭐 뚜렷하게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방역 능력이나 아니면 개별 업소의 방역 지침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업종 위주로 규제를 하다 보니 지금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업계의 수능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되는 것일까? 설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모이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 또 바로 또 강화했다 하는 그런 조정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또 언제 다시 지금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산될 여지는 있다.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왜 그 시설을 영업을 제한을 하고 시간을 제한을 하고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근거가 전달이 되고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좌석을 줄인다든지 또 환기 시스템을 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 돈이 드는 부분은 정부가 좀 지원해서 업종 내에서도 좀 조건을 갖춘 데는 좀 더 열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시설별 기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방역 실천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특정한 업종이나 또는 장소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전 국민들이 방역 거리 두기에 참여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참 동안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생각을 하시고.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그럼 하루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537명입니다. 이 80명 정도 늘어난 건데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2배 이상이었던 걸 감안하면 증가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정부가 기존에 계약한 백신 4종류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한 백신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제조기법으로 생산하는 노바백스의 백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접종 이후에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이나 또 혹시 모를 안전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확산세를 막아야 할 텐데 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입니다. 지난 7일 상주시 공무원들이 시설 폐쇄에 나섰지만 열방센터 측은 거세게 막았습니다. 영장 가져오셨습니까? 영장 필요 없는 겁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BTJ 열방센터는 인터콥의 본부인데 인터콥은 기독교 전파가 안 된 해외 지역 선교를 목표로 하는 종교시설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여기서 500명 넘게 참여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후 참석자 1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57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발생 이후 센터 방문자가 2,800명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센터 측이 확진자 발생 2주 후에야 참석자 명단을 제공한 데다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역 조치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확진자 중 53명은 9개 시도의 27곳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추가로 감염을 시킨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방문자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거부할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의 강제 처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 상주경찰서는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서울에서는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많은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요양원입니다. 이 건물엔 요양원과 독거노인 거주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선제 전수검사에서 관계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입소자와 같은 건물 거주자 등 1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입소자와 거주자 등이 승강기와 식당을 함께 이용했는데 이를 통해 확산한 거로 추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같은 게 좀 불편하신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확진이 한번 되시면 자칫 중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출 위험도가 높습니다. 광진구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관계자가 처음 확진된 후 직원과 입소자 등 7명에게 더 전파됐습니다. 서울에서 선제검사를 통해 확인된 요양병원 집단감염 환자는 168명. 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는 179명에 이릅니다. 서울 사망자의 23%도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고위험 집단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임시병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3월 말까지 음압시설을 갖춘 모듈형 중증 환자 전담병상 48개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부지를 1년간 무상 제공하고 비용과 의료진은 서울대병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병상 하나하나가 정말 시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음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서울재난병원은 설치가 끝나는 대로 즉각 가동될 예정인데 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코로나19 일반 병상으로 전환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중국은 최근 반년 만에 감염자 수가 다시 3자릿수로 올라가자 그야말로 철통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대도시를 봉쇄하고 확산세가 심한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2번째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시 전체를 일주일간 봉쇄한 중국 허베이성의 수좌장시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1,100만여 명이 새벽부터 핵산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핵산 검사를 받은 뒤 2번째 전수 검사입니다. 要做第2次核酸检测，今天是封村的第4天啊，封村的第4天，一大早呢就被敲门声叫醒了。 전환 핵산 검사를 2번째 벌이는 곳은 수좌장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확진자가 1명 나온 베이징 순위구 역시 120만 명 넘는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2차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베이성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마을은 아예 주민 2만 명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을 전체 소독을 위해서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퇴원 환자 관리도 더 강화됐습니다. 베이징시의 경우 완치 환자도 시설격리 호텔로 이송돼 14일 동안 추가로 격리해야 합니다. 每日做好体微、体征等身体状况监测，强化服务保障，并于第2周、第4周由120转运至地坛医院进行复查、复检。 이 같은 철통 방역은 오는 3월에 있을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수도 베이징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큽니다. 검사의 검사, 마을 전체의 임시 소개 같은 초강수에도 중국의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100명을 넘겼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기습 폭설이 내렸던 서울에 오늘 오후 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눈 소식 그리고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지금은 눈이 좀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녁 6시 반까지 많이 눈은 내렸는데요. 점차 눈발이 약해지다가 현재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차로에 내린 눈은 모두 녹았고 인도에만 눈이 쌓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붐볐을 이곳이 거리두기와 한파와 눈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밤 9시를 전후해 수도권 모두 눈이 그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난주 폭설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이 큰 곤욕을 치렀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강남역 인근 강남대로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통 상황 KBS 재난 CCTV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폭설 때 차들로 꽉 차 주차장으로 변했던 서초대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활한 교통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광화문 앞인데 이곳 역시 별다른 교통 정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린 눈의 양이 지난주보다 적었고 추위도 그때보다 누그러져 차도에 눈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미처 녹지 않은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일 아침 출근길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밤사이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가 얼어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지난주 큰 눈이 내렸을 때 서울에서는 제설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오늘 제설 대응은 어땠는지 서울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모습을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사무실이 몰려있는 광화문 인근입니다. 오늘 낮에는 꽤 굵은 눈발이 날렸지만 지금은 눈이 이미 그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정체도 이미 풀려서 지금은 차들이 제속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눈으로 인한 통제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급경사 지역이나 좁은 도로 또 이면 도로를 지나갈 때는 특히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난 6일 폭설 때는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서울시가 결국 사과했었는데 오늘은 제설 대응 어땠습니까? 네, 지난번과 다르게 오늘은 관련 제보라든지 SNS 글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이 오늘은 큰 불편 없이 퇴근을 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오늘 눈이 막 오기 시작한 낮 1시쯤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설 차량을 이용해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경사 지역과 취약도로 위주로 이뤄졌는데 이후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인력 8천여 명, 차량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재난문자 발송도 빨랐습니다. 지난번엔 이미 도로 곳곳이 마비된 저녁 8시 반에 첫 재난문자를 보냈는데 오늘은 3시 반쯤 퇴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보다 내린 눈이 적고 또 기온이 오른 점도 도로 결빙을 막은 요소입니다. 오늘 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됐는데 내일 아침 출근 때도 집중 배차 시간이 30분 더 늘어나고 시내버스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행 대수를 늘립니다.
눈은 거의 그쳤지만 새벽을 지나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내일 아침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고 또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와 인천에도 오후 들어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수원을 비롯한 경기와 인천의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쯤에는 눈이 내렸던 이곳 수원역 일대에는 현재는 눈이 내리지 않고 있고 제설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얼음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한 건 퇴근 시간 전인 4시쯤부터였는데요. 평소보다는 정체가 심했지만 며칠 전과 같은 퇴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타고 왔던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으로 집으로 돌아간 건데요. 다만 강한 눈발이 날린 일부 도로는 도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특히 제설 작업을 위해 성남 수정구 산성동 변전소 3거리에서 남한산성 도로는 통제가 됐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경기와 인천 곳곳에 내려졌었는데요. 조금 전 9시르기에 경기 남부에 내려졌던 특보들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경기 북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까지 눈이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제설 비상근무 체계 1단계를 가동하고 도와 시군별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대설 때는 성남시가 비상근무 매뉴얼을 어기고 소수 인원만으로 제설 작업을 벌여 교통 대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오늘 성남시는 제설 인력에 3,000명을 동원하고 장비 1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 밤 날씨로 얼어붙을 눈인데요. 영하 기온으로 제설 작업을 마치지 못한 곳에선 얼음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출근길 혼잡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역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시위대가 난입했던 미국 의사당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지만 건물 곳곳엔 상흔이 남았습니다. 의회 주변 경비가 크게 강화됐고 다음 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 일대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도처럼 밀려든 시위대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던 미 의회 내부. 방문객 통제와 일부 대외 업무 중단 등으로 회의장을 제외하면 고요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 이제 내부 정리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파손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곳곳 깨어진 유리창과 파손된 동상도 여전히 그날의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또 있을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진압용 방패가 출입구마다 놓여졌습니다. 건물 밖의 경계는 더 삼엄합니다. 의회 주변에 울타리가 쳐졌고 주 방위군이 증강 배치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일정을 엿새 앞당겨 13일부터 취임식에 대비한 경계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는 16일까지 10,000명의 주 방위군이 수도 워싱턴 DC에 더 배치됩니다. Looking forward to the inauguration, we're working very close with those federal agencies and filling all of their support requests. 시위대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는 20일 새 대통령 취임식의 즈음에 외부에서 시위대가 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추가 시위가 예고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취임식 주제가 미국의 화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 우려까지 겹쳐 화합보다는 안전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미국 하원이 두 번째 탄핵에 나섰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의회 점거 사태 정확히 일주일 뒤인 현지 시간 수요일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This president is guilty of inciting insurrection. He has to pay a price for that.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신속하게 움직여온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선동. 14번째 수정헌법에서 미국에 대항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공직에 설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간 13일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은 일사천리로 통과한다 해도 상원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첫 번째 탄핵 때와 달리 공화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o you think it was an impeachable offense? Oh, sure. Yeah. If inciting to insurrection isn't, then I don't really know what is. 바이든 당선인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회 일정을 나누어 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탄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Can you go half day on dealing with the impeachment and half day getting my people nominated and confirmed in the Senate? 하원은 현지 시간 12일에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 결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고 만약 부결되면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역대 45명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 2번이나 하원에 의해 탄핵된 첫 대통령이 됩니다. 트위터 계정이 영구 폐쇄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된 한국 선박 속보입니다. 이 억류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정부 대표단이 이란 고위층과 잇따라 협상을 벌였지만 이란 측은 이 문제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측은 대신 한국에 묶여있는 석유 대금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이자까지 언급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한국 선박 억류를 풀기 위해 사흘 동안 협상을 벌여온 정부 대표단이 오늘 밤 이란을 떠납니다. 대표단은 해양 오염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이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납포와 관련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مکرر گفتیم که هر چقدر سیاسی بکنن کمک نمی‌کنن به حل و فصل یک موضوع فنی. 대신 이란 측은 줄곧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석유 대금 7조 원의 동결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 돈에 대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결자금 해결을 위해선 미국의 제재 해제가 우선인데도 이란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는 대신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기에 억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이란은 2019년에 자국 유조선이 유럽연합 제재로 억류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영국 유조선을 납포했다가 2달 만에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 선박 억류의 배경에도 제재 문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억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특별 방역과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이런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를 찾은 소상공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업 정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방역 수칙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로 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후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30% 정도 매출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법안은 손실규모 산정 기준에 대한 겁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정의당 배진규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4가지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는 안 내고 제한 기간에는 절반 정도만 내되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상하자는 법안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손실 규모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듯하자 김종인 위원장이 견제구를 던진 것인데 단일화를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안 대표를 언급하지 말라. 당대당 통합은 없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경계령을 내렸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 대표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안 대표가 경쟁하는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현재 안 대표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대 정당,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철수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지지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 사람이 지지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지지층은 결집할 거란 전망인데 안 대표 중심의 단일화 논의에 일부 예비 후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 대표는 단일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선 야권 지지자가 원하는 것은 단일화를 통한 서울시장 선거 승리라고 응수했습니다. 3자 구도는 지지자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간절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까요. 지지율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안철수 대표와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김종인 위원장. 다음 주 국민의힘 후보 접수를 앞두고 두 사람의 기싸움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던 증시가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이 증시 과열을 경계하는 사실상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3월 15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오늘도 식지 않았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2조 3천억 원가량. 역대 최대였던 어제의 절반 정도이긴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힘겨루기 속에 100포인트 넘게 오르내린 코스피는 22포인트 남짓 떨어지며 이틀 연속 숨고르기를 냈습니다. 좀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흥분된 상태에서 진정하면서 시장의 환경 그리고 지표 개선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의 경고도 다시 나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늘어난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특정 자산시장으로 쏠리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은 부채가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는 게 아마 정부의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료를 2달여 앞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기자단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예정대로 3월 15일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참여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시장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인 겁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진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 조사가 한창입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났을 때 숨진 노동자가 혼자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위험한 기계 장비로 일할 때는 작업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산재가 난 사업장은 지난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점검 때 적발됐지만 권고 조치만 받았습니다. 우리도 행정처분까지 와도 패트롤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한 2건 정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부당 해고가 가능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도 법정 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습니다. 노동법적인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소홀히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최근 10년간 산재 사망자 3명 중 1명은 이런 일터에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 책임을 엄하게 묻는 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대법원이 관련 형량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법을 어겨 노동자가 숨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그쳐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새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본 권고 형량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상향되고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을 적용한 형량도 늘렸습니다. 5년 내 재범을 저지르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된 경우 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를 새로 추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금을 내면 형량을 덜어주던 것 역시 제외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수와 내부 고발을 특별 감경 사유에 포함시켜 수사 협조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고요.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3월 말 새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며칠 전 청주에선 한파 속 6살 어린이가 내복 차림으로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모가 출근 준비 때문에 잠시 주차장에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인데 편의점과 경찰의 도움으로 이 아이는 30여 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영하 20도의 한파가 몰아친 지난 8일 이른 새벽. 얇은 내복 차림의 어린이가 두 손을 모으고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없어져 찾으러 왔다는 아이. 편의점 점주는 곧장 난로 앞에 세우고 외투를 입혀 몸을 녹여줍니다. 혼자 울면서 여기를 들어왔어요. 내복 차림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춥고 긴장하고 막 애가 좀 그래서 이제 좀 긴장 좀 완화시키고 그러냐고. 점주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조금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하지만 놀란 아이는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침 그때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의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신고자랑 통화를 하니까 자기 아이인 것 같다. 30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이날 오후 어머니와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와이프가 이중주차된 거를 빼기 위해서 아기가 자니까는 잠깐 나갔다 와야자고 한 7, 8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아이를 찾아준 편의점은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범죄 예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편의점을 통해 아동과 치매 환자 등 70여 명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도 길 잃은 아이가 발견됐죠. 이 추운 날씨에 역시 내복 차림이었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한 젊은 부부가 아이의 차가운 손발을 녹여준 뒤에 곧바로 신고해 보호자를 찾아줬습니다.
우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는 행인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다. 이 젊은 부부의 얘기입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비난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을 산업화한 이른바 헬스케어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헬스케어 시장을 놓고 전 세계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일상 속 혁신. 오늘은 CES를 통해 살펴본 헬스케어 시장을 임주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작은 로봇이 방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푸른 빛을 비춥니다. 자외선 살균 램프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장애물도 피해 다닙니다. 이 로봇은 공간에 맞게 직접 소독약을 뿌리고 고온 살균 작업도 해냅니다.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주는 방역 로봇들입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를 직접 챙기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You've been on your computer too long. How about stretching and taking a short break?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집중을 돕고 밤에는 숙면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조명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폐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등은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홈 헬스케어 쪽으로 점점 이동함에 따라 큰 장치들이 소형화되고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경연장으로 변모한 헬스케어 산업. 오는 2025년이면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5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었고요.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된 메가 딜도 40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떠오른 헬스케어 시장을 놓고 신기술로 무장한 전 세계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처벌이 약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는데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인도에 흰색 차량이 올라와 있고 가로등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이 인도에 서 있던 6살 이모군을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 오후 3시 반이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반성문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형량이 낮아졌다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용돈 아기가 죽었다. 이번 다행이잖아. 음주운전이 예방이 안 되는 게 이런 판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이 인도를 침범한 데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대법원 양형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에 대해서 기존 판결례를 어느 정도 구속되다 보니까 또 양형 기준에 구속되다 보니까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1,921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균제 성분이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요.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살균 기능이 있는 CMIT와 MIT가 주요 성분입니다. 정부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입증 정도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해당 성분들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소 중지했던 검찰도 재작년 재수사를 거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0여 명의 피해자를 냈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6개월 가까운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MIT, MIT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환경부와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봐도 인과관계를 증명한 내용은 없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은 피해 구제를 위해 기준을 점차 완화해가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이 엄격히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재판부가 부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50곳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도 넓어지는 등 가축 전염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이번 겨울 첫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반, AI 확진 가금 농장은 50곳이 넘습니다. 예방적 처분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1,500만 마리. 처분 마리수가 늘면서 오리고기와 달걀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걀 소비자 가격은 특란 기준 10개에 2,000원을 넘어 1년 전보다 15% 비싸졌고 오리고기 값도 30% 넘게 뛰어 킬로그램당 15,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려하던 농장 간 수평 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진 농가가 계속 늘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여전합니다. 산발적으로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농가에 대한 방역, 그다음에 철새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통선 등 북한 접경 지역 위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강원도 최남단, 영월 등 내륙에서도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축 방역 당국이 설치한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발견됐습니다. 번식철을 맞은 멧돼지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 추가 전파 위험이 큽니다. 특히 백두대간을 통해 충청이나 수도권 농가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파와 코로나19로 방역 활동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 엎친 데 덮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